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일요일은 저 시황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좋은 모습이었어요. 지금 뭐 이틀 동안 이렇게 크게 좀 두들겨 맞았었죠. 그랬다가 저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아침에 끝난 시장에서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가 나면서 뭐 우리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나스닥 지수도 한 1.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특이한 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발생됐죠. 요거는 어떤 뭐 큰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얘네들도 만기가 있죠. 우리나라는 둘째 주, 그러니까 둘째 주가 아니라 두 번째 목요일, 매달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고 3, 6, 9, 12월이 선물 만기라서 동시 만기 이렇게 됩니다.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만기는 이때죠. 저기 여기 금요일 날 만기였습니다. 보통 보면 만기 전에요.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만기주에 이렇게 움직이진 않아요. 일방적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잘 없고, 만기주에 보면 쭉 올라갔으면 만기날 좀 빼놓는 경우가 많고, 또 쭉 빠졌으면 만기날 조금 반등시켜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그런 맥락으로도 조금 이해할 수 있고요. 근데 미국 시장에 호재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정도가 있었죠.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미국 PC. 자, 이 PC는 소비자 물가를 얘기하는 건데 저 CPI가 있고 PC가 있죠.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뭐 주 초중반 정도 그쯤에 저 CPI는 발표되고요. PC는 저 말 정도에 발표되는데 요거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PC가 조금 지난달보다는 조금 높긴 높았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2.3이었었는데 지난달에 PC 헤드라인이요. 2.4가 나왔죠. 자, 그리고 월별 물가는 좀 떨어졌습니다. 0.1 이렇게 나오고 근원 물가는 이 근원 물가는 저 PC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런 걸 제외한 물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2.8 정도가 나왔는데 요게 예상치보다 아래였어요. 당초 예상치는 지금 저 헤드라인 2.4보다는 좀 높을 걸로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한 2.6 정도까지도 보고 그래서 이 PC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요. 자, 그게 이렇게 좀 그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였죠, 트럼프. 와, 이 트럼프에 대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일기 때 제가 저 회원방 이렇게 운영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뉴스를 얘기하지 않았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디로 럭비공 같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고 또 뉴스도 많이 생산해내곤 합니다. 근데 이 트럼프가 우리 시장 금요일 장에 영향을 준 거는 금요일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이죠. 여기서 조금 우려감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예산안, 예산안이요. 이거 임시 예산안입니다. 내년 3월 달까지 저 사용할 예산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나는 이 예산안 통과하는 거 반대다. 이거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예산안이니까 나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니네 부채한도 좀 높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예산안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이거 뭐 저 예산안 통과 안 되면 또 미국 정부 셧다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자 임기 마지막에 셧다운으로 가면서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는데요. 요게 통과가 됐습니다. 트럼프가 얘기한 뭐 예산안 올리고 이런 건 반영을 안 하고요. 자, 그냥 지금 그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거 이거는 자체를 뺐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 트럼프 오면 뭐 하든가 뭐 어떻게 하든가 그러면서 넘어가고요. 일단 임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급한 불을 껐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나스닥이 좀 이렇게 강하게 1%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싹 아주 그냥 마음에 쏙 든다. 뭐 이 정도는 아닙니다. 자, 장 초반에 이렇게 쭉 올라왔다. 요게 PC하고 뭐 그런 호재들 때문에 쭉 올라왔다가요. 장 막판에는 조금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100% 안심은 되진 못하고요. 자, 우리 요즘 이 원달러 환율을 잘 봐야죠. 원달러 환율은 1448원 50전. 뭐 거의 뭐 1400, 뭐 어제 엊그저께 하고 이럴 때는 1450원도 넘더라고요. 근데 이 1450원을 우리나라에서 마지노선으로 설정해 놓은 것 같아요. 1450원 넘어가면 이것도 잘하는 거라고 칭찬을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연기금 쪽에서 이런 쪽을 좀 막는 것 같아요. 정책 당국 쪽에서 연기금하고 스와프를 설정을 했죠. 근데 이게 환율 하락으로 곧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 시장에 환율을 그 이상으로 못 튀도록 잡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고요. 자, 이건 내가 나중에 받아야 될 연금인데 모르겠습니다.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건 나중에 보면 알겠죠. 자, 일단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금요일도 좀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고질병이 그런 거였었잖아요. 다른 나라 시장들 다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만 못 가는 거. 이게 고질병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꼬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움직였죠. 그보다 더 전으로 파고 들어가면 아마 정치적인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작용했을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탄핵이 의결되고 뭐 조금 좀 괜찮나 싶은 괜찮은 듯한 그런 흐름도 월요일 정도까지는 조금 나왔었죠. 근데 이게 또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지금 한덕수 총리가 뭐 양곡법이 뭔지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양곡법하고 국회 증감법, 뭐 증인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 그러죠. 자, 근데 이 국회 증감법하고 뭐 법안을 6개 정도를 올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죠. 자, 뭐 이 법안이 잘된 법안인지 잘못된 법안인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야, 이거 뭐 김건희 특검법이나 그다음에 지금 내란 특검법도 지금 총리 손에 가 있죠. 이런 부분들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 요인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또 그렇게 된다라면 정치 상황이 좀 이렇게 많이 안정됐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좀 아직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요. 대부분이 또 그런 우려감들을 조금 합니다. 야, 이거 혹시 헌재에서 이게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됐을 경우에 그럴 때는 좀 정말 답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게 되면 그쵸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한 계속 뭐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돼요. 지금 오늘 옛날에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아르헨티나가 여러분들 19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5대 강국이었어요. 세계 5대 강국. 자, 근데 얘네들이 지금 다 망했죠. 완전히 망했습니다. 뭐 매일 뭐 심심하면 한 번씩 얘네들 돈을 갚네 못 갚네 그러면서 디폴트 선언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보신 영화 있을 거예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영화.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 보고 하도 어렸을 때 저 봤던 영화인데 제가 하여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하여튼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영화를 보고 옆에서 울길래 저도 막 같이 막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영화에서 그 주인공 애들이요. 얘네들이 이탈리아 애들입니다. 이탈리아가 배경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이탈리아 가정에 있는 그 엄마가 일을 하러 가서 이 어린 애들이 이 엄마를 찾아갖고 가는 거, 그걸 그린 영화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가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아르헨티나였어요. 아르헨티나. 자, 이거 유럽에 있는 가정에 저 엄마가 아르헨티나로 식모살이 하러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아르헨티나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은 그런 국가였어요, 아르헨티나가. 근데 얘네들이 1976년도에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군사 쿠데타가 있으면서 저 정치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해졌죠. 그 전에 대통령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또 대통령을 했죠. 부인이 이 자리 승계해갖고 대통령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쿠데타도 나고 그러면서 또 정치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정책들 뭐 농업 같은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막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된 정책 그리고 정치적인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그럴 경우에는요. 지금 나라 거들라는 거 순식간입니다. 이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돼서 주변 국가들한테 버림받았죠. 미국에도 버림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세계에서 굉장히 못 사는 나라로 완전히 전락해버린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있죠. 베네수엘라도 독재죠, 독재. 그러면서 또 그 석유 수출길 막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난민들 득실득실하고 그러잖아요. 걔네들 같은 경우는 자원이나 있죠. 아르헨티나는 땅도 넓고 자원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정치적인 불안이 계속 이어진다라면 이거 치명적일 수 있어요. 저는 진짜 이번에 그 계엄 사태가 지금 섬찟해요, 저는. 만약 이 계엄이 성공을 해서 좀 우리나라 사회가 막 혼란스러워지면요. 미국, 우리나라를 지금처럼 그렇게 우방으로 대할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동맹들한테 좀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 뭐 버림이라기보다도 우선 대상에서 빠지는 그리고 누가 우리나라랑 이렇게 같이 뭘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공했으면 진짜로 우리 애들한테 진짜로 큰 죄를 질 뻔했어요. 잘못했으면 진짜로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근데 이런 사태가 지금 탄핵으로 인해서 조금 일단락된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잘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차기 정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되든 간에 이거 계속 뭐 정쟁을 계속하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런 정치가 계속되면 정치 불안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국가들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걔네들은 자원이나 많아요. 근데 우린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기 정권이 만약 이 탄핵 사태가 잘 수습되고 뭐 차기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요. 차기 정권도 머리가 되게 아플 것 같아요. 이 차기 정권이 진짜로 임무가 굉장히 막중할 것 같습니다.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제가 전에 그 명인 들여볶기 여기서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는데 요거는 토마토 TV 방송이죠. 거기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우리 생방송망에서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기 정권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가느냐. 물론 뭐 탄핵이 불발이 돼서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고 저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 있는 대통령이 다시 집권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건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든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차기 정권이 잘못하면 진짜로 역적으로 몰릴 수 있는 게 다음 정권이요. 이 진짜 시대상으로도 지금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죠.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또 그 관세다 뭐다 이래 갖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한 그런 여건이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격변의 시기에는 뭔가 변화가 생겨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격변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고요. 이 차기 정권이 잘못하면 진짜 나라를 아직까지는 우리 피부로 못 느끼잖아요. 비록 뭐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냥 확 와닿는 뭐 일부 계층들은 좀 많이 확 와닿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멍은 이렇게 들었을 때 아직까지 뭐 확 눈에 띄고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차기 정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못하면요. 그냥 표면화 확 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차기 정권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이 수급 상황 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자, 수급 상황 제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여러 가지 정리합니다. 자, 뭐 여기 선물, 근월물, 차월물, 그리고 뭐 옵션 관련된 부분들, 요거는 옵션이고, 요거도 옵션하고 뭐 풋콜 레이쇼 요런 것들 정리해 놨고요. 우리 주식 현물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부지런해야 됩니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 이런 거 제가 이거 화면 가끔 보여드리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파생시장을 보는데 파생시장이 주식시장 전체죠. 전체 시장을 보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가끔 보여드리는데요. 그냥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선물하시는 분들도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이거 그렇게 해갖고 파생시장에서는 못 이깁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하는 거 요런 것들을 요렇게 보여드리는 게 파생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청자님들도 직접 뭔가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저는 요 정도를 하고 있고, 자, 뭐 여기 보면 푸콜 레이쇼뿐만 아니라 푸콜 레이쇼에 대한 뭐 그 저 이동평균선하고 그런 수치들까지 다 정리가 돼 있죠. 요 뒤에는 그냥 자동으로 제가 산식을 연결시켜 놔서 자동으로 되는 건데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시장을 머릿속에서 그려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생시장에서 못 이겨요. 자, 수급 상황 근데 뭐 이 채널은 현물 시장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채널이죠. 자, 이 시장의 수급이 조금 좋아지나 했어요. 자, 이때 지난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 선물 시장하고 현물 시장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플러스였습니다. 요게 플러스였는데 지금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또다시 외국인들 수급이 좀 꼬였어요. 자, 12월 달 들어서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2조 9천억 정도를 팔았고 코스피 선물 시장에서는 1조 6,900억, 약 1조 7천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 보면 순매도가 1조 2천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 외국인들 수급 본격적으로 제대로 좀 유입이 되려면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돼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빨리 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 줬으면 좋겠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 자, 여기가 전저점 찍은 자리가 있죠. 일단 2360포인트 전저점 이탈하기 전까지는 이 전저점에 기대를 해 봐야 되는 모습이고요. 자, 지금 이게 또 뭐 다음 주에도 정치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대법관 임명하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김건희 특검법 뭐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조금 시끄러워질 수는 있어요. 시끄러워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돼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올기가 쉬울 겁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보면 내일 정도는 조금 플러스 나온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반등 시도도 있을 거고.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강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이 좀 위쪽으로 22평선이 위쪽으로 좀 돌아 나오려면 한 다음, 그러니까 연말은 지나야 이게 좀 돌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좀 반등은 나오되 20선을 중심으로 조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자, 이거보다 기술적인 부분보다 더 좀 먼저 알 수 있는 게 수급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 이 선물 시장에서 조금 또 매수를 조금 하나 싶더니 이틀 동안 또 매도로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제가 외국인들 풋옵션이 좀 많아서 그나마 조금은 일단 조금은 나은 모습입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게 목요일하고 목요일 날 외국인이 풋을 113억이나 매수하고 금요일도 16억을 매수를 하면서 거의 이 외국인들은 풋 매도 포지션이 거의 졌어요. 자, 외국인들 지금 이제는 좀 아래로 이렇게 밀려나더라도 그렇게 부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수급은 항상 잘 챙겨 보셔야 돼요. 항상 잘 챙겨 보셔야 되고, 일단 뭐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자, 좀 강하게 이게 추세로 22평선을 좀 뚫고 저 위까지 좀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급이 뒷받침돼 줘야 됩니다. 자, 그 수급은 일단 뭐 원달러 환율 이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근데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조금 안정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빨리 뭐 결론이 나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지금 시장은 다음 주 초, 그러니까 또 화요일이 되면 또 얘기가 또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요일이 크리스마스잖아요. 휴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또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도 화요일 날은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런 것들은 월요일 장중, 화요일 장중 수급 상황을 보면서 좀 잘 가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은 반등 시도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드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저는 정치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라면 시장이 뭐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니까요. 그 부분은 저도 관찰해 봐야 되고 워낙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뭐 계엄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자, 이런 돌발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부분 잘 관찰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